덩치 큰 찐따 이미지가 있는 이 조니 대평님이 축구 참 잘해요. 미국 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구석이 있습니다. 반대입니다. 아마존강 유역에는 사람이 많고 우리가 꿀땅으로 보지 않습니까? 이 라플라타 강은 대규모 농업을 진행하기 좋은 똥땅으로 봅니다. 간만에 다시 신대륙으로 넘어왔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또는 남아메리카 또는 중남미로 불리는 미국 이남의 나라들. 월드컵 같은 축구 이슈 때문에 은근히 친숙합니다. 축구 참 잘해요. 그리고 뉴스에서도 뭐 브릭스다, 떠오르는 대륙이다 말이 많은데 막상 아는 건 별로 없습니다. 북미와 남미, 앵글로 아메리카와 라틴 아메리카, 이건 다 같은 말일까요? 그리고 뭐 잉카, 마야, 아즈텍 문명, 이분들은 대체 뭐가 다를까요? 미국은 강대국인데 왜 남쪽에 있는 나라들은 약간 덩치 큰 찐따 이미지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는 척 할 수 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1년 정도 하다 보니까 레벨업을 해서 그런지 이 지리만 쭉 하고 역사만 쭉 하기보다는 이 중남미의 지리와 역사를 좀 섞어가면서 이해하기 쉽게 기승전결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리 따로 뭐 역사 따로 보셔도 상관은 없는데, 그것보다는 업로드된 순서에 맞춰서 내러티브를 따라온다라는 느낌으로 영상을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중남미 아는 척하기 첫 번째 시간으로는 중남미의 지리, 특히 자연 지리에 대해서 알아보시죠. 같은 아메리카 대륙인데 뭐 미국 지리랑 크게 차이가 있을게요? 비슷합니다. 그런데 미묘하게, 그리고 근본적으로 다른 구석이 있습니다. 우선은 중남미로 불리는 또는 묶이는 지역을 크게 보면은 중미랑 남미로 나뉘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야기할 때 나눠서 이야기를 할 텐데, 그 경계를 보통은 이 파나마 지협, 파나마 운하로 봅니다. 파나마 지협? 좁은 바다를 해협이라고 하듯이 좁은 땅을 지협이라고 합니다. 파나마에 있는 좁은 땅을 파나마 지협이라고 하고요. 지금은 거기에 운하, 인공수로가 뚫려 있어서 파나마 운하라고도 하죠. 바로 거길 기준으로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를 지리적으로 구분을 합니다. 파나마 운하 위쪽에는 가장 북쪽에 캐나다가 있고, 그리고 미국이 있고, 그리고 멕시코가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뭐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벨라즈, 온두라스, 파나마 등등이 있죠. 파나마 운하 아래를 보면은 콜롬비아나 베네수엘라부터 칠레와 아르헨티나까지를 우리가 남아메리카라고 하죠. 그리고 그 가운데 미국과 멕시코와 남아메리카 사이 작은 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카리브해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중남미는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복잡한 지역이기 때문에 각 지역을 어떻게 나누고 그 지역들의 특징은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뉴스를 볼 때, 책을 볼 때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이번 시간에는 지리적으로만, 그러니까 자연지리적으로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이랑 은근 비슷한 구석이 있다고. 대륙 양사이드에 산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서쪽에 있는 태평양 쪽에는 높은 로키 산맥이 있고요. 동쪽 대서양 쪽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에팔레치아 산맥이 있죠. 중남미도 그렇습니다. 멕시코는 거대한 산맥으로 쌓여있는 나라입니다. 바로 시에라 마드레 산맥입니다. 동쪽은 동시에라 마드레, 시에라 마드레 오리엔탈. 서쪽은 서시에라 마드레, 시에라 마드레 옥시덴탈. 남쪽은 남시에라 마드레, 시에라 마드레 델수르. 참고로 여기 이렇게 튀어나온 땅, 이 튀어나온 반도는 유카탄 반도라고 불립니다. 어디서 한 번은 들어보셨죠? 이 유카탄 반도부터 플로리다 반도까지의 이 바다를 우리가 멕시코만이라고 합니다. 남미로 가볼까요? 카리브해를 바라보는 베네수엘라부터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칠레, 그리고 아르헨티나까지 7개국에 걸쳐서 약 7,000km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긴 산맥인 안데스 산맥이 있습니다. 해발 고도가 6,000m 이상의 고봉이 약 50여 개. 아시아 히말라야 산맥 다음으로 높은
높은 산맥이 이 안데스 산맥입니다. 남미의 동남쪽엔 브라질 고원이 있습니다. 여긴가? 요렇게. 안데스 산맥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평평한 고원, 그래서 탁상지, 순상지라고 불립니다. 탁자같이 순한 상지라는 얘기죠. 그리고 중남미의 대표적인 강은 누가 뭐래도 남미의 북동부를 가로지르는 아마존 강입니다. 약 6,400km, 나일강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긴 강. 일부 조사에서는 길이가 7,000km가 넘는다. 나일강보다 오히려 더 길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안데스 산맥과 브라질 고원 등등에서 흘러나오는 지류도 엄청 많아서 세계에서 유역 면적, 그러니까 지류 등을 포함한 이 강이 차지하는 그 면적이 세계에서 가장 크고 넓다라고 합니다. 남미 대륙의 3분의 1이 이 아마존강 유역입니다. 그리고 이 아마존강 유역과 베네수엘라, 가이아나 사이에는 가이아나 고지가 있어서 지리적으로 북쪽과 남쪽이 조금 구분이 됩니다. 중남미의 대표적인 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라플라타 강입니다. 이 라플라타 강은 강이라기보다는 거대한 만에 가깝습니다. 브라질 남부에서 그러니까 출발하는 파라나강, 파라가이 강과 우루과이 강 등등이 만나서 대서양으로 흘러나오죠.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의 국경 역할을 해요. 그래서 강 남쪽은 아르헨티나의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가 있고요. 그리고 강 북쪽엔 우루과이의 수도인 몬테비데오가 있어요. 미국이랑 보면 비슷하죠. 우리가 지도를 볼 때 큰 바다로 빠지는 큰 강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꿀땅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대한 사막 또는 높은 산지가 있으면 거기를 똥땅으로 봅니다. 지도로만 보면 아마존강 유역이 꿀땅, 안데스 산맥이나 멕시코 고원이 있는 곳을 똥땅으로 보겠죠. 그리고 당연히 아마존강 유역에는 사람이 많고 안데스 산맥에는 사람이 적고 문명이나 도시도 그런 식으로 발전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역사적으로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주요 강을 따라서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순상지, 어딨어? 고원, 그리고 비옥한 산지 계곡 등을 따라서 도시나 문명이 발달을 합니다. 아즈텍 제국의 수도였던 테노치티틀란, 지금은 멕시코의 수도인 멕시코시티가 시에라 마드레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거대한 지역 가운데에 있습니다. 브라질 남부 고원도 용수가 풍부하고 비옥한 편입니다. 브라질 제1의 도시 상파울루가 바로 이 브라질 남부 고원에 있습니다. 희한하죠? 안데스 산맥 전체가 그렇진 않지만 안데스 산맥의 중심지는 위도로 보면은 열대 지역입니다. 엄청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고산지대가 사람이 살기가 그나마 나아요. 고산지대에서 계단식 밭을 지으면서 사는 거죠. 실제로 안데스라는 말 자체가 계단식 밭을 가리키는 스페인어 안데네스에서 유래했다고 해요. 물론 어원에 대해서는 다른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잉카 문명 등등 이 남아메리카의 중심 고대 문명도 안데스 산지에서 발달합니다. 희한하죠? 아니, 그럼 아마존강은 안데스 산맥과 브라질 고원 그리고 가이아나 고지가 있는 분지입니다. 강이 있고 분지고 큰 바다로 빠지고 이러면 꿀땅 아냐? 여기서 막간 두 퀴즈. 아마존강 다음에 들어오면 익숙하고 편안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1번 평원, 2번 농업, 3번 정글. 정답은 3번이죠. 정글입니다. 말 그대로 정글이에요. 열대 우림. 강 전체가 그런 건 아니지만은 물은 진창, 늪이 엄청 많습니다. 배로 이동하기가 힘듭니다. 식생은 풍부한데 가축으로 쓸 수 있는 동물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악어 살잖아요. 그리고 독초와 독벌레가 득실거리고요. 물론 현대 들어서는 아마존강 유역도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쉽지도 않고, 그리고 환경 문제도 있습니다. 퉁치면 역사적으로 보면 똥땅이라는 소리입니다. 이 비슷한 게 멕시코 남부에 있는 지역과 그리고 베네수엘라, 가이아나, 수리나մ 등등이 있는
남미 북부가 이렇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파나마와 콜롬비아 사이의 다리엔 갭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늪지대예요. 이것 때문에 북미와 남미 사이의 육상교통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내륙, 그러니까는 땅 가운데가 발달하기는 좀 힘든 구조입니다. 연안 평야, 해안가에 있는 평야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남미 대부분은 해안 도시가 발달합니다. 유럽 출신의 잘 사는 사람들은 이 해안가에 있는 거대한 도시에 살고, 빈민들은 내륙의 촌에 촌락에 사는 그런 구조입니다. 인구학적으로 보면은 이 남아메리카는 가운데가 텅 빈 대륙 같아서 해안 지역을 흔히 인구가 밀집된 테두리라고도 해요. 희한하죠? 그나마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사이에 있는 이 라플라타 삼각주가 대규모 농업을 진행하기 좋은, 생산성이 높은 꿀땅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이 라플라타 삼각주 일대를 장악한 아르헨티나는 그 덕분에 브라질보다 영토도 작고 인구도 작지만 남미의 투톱으로 성장할 수 있었죠. 그리고 브라질 남부부터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칠레를 묶은 남아메리카 지역의 그나마 꿀땅을 우리는 남미 원뿔골 지역, 사우던 콘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잠깐 말한 카리브 얘기를 다시 해볼게요. 유럽에서 배를 타고요, 해류나 또는 자연풍에 이렇게 몸을 맡겨서 자연스럽게 오다 보면 바로 이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섬들은 신대륙 발견 당시에 가장 먼저 발견되고 가장 먼저 착취당합니다.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이 대륙을 죽기 전까지 인도라고 생각했다라는 이야기 어디선가 들어보셨죠? 그래서 한때 여기를 서인도 제도라고 불렀습니다. 제도, 많은 섬들이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여길 굳이 구분을 하면 대엔틀리스 제도와 소엔틀리스 제도로 나뉩니다. 대엔틀리스 제도는 그나마 더 유명한 도미니카 공화국, 자메이카, 아이티, 푸에르토리코 등등이 있고요. 소엔틀리스 제도에는 그나마 덜 유명한 버진 아일랜드, 바베이도스 등등이 있습니다. 조세 피난처로 유명하죠. 워낙 작은 섬들이 많고 기후가 좋아서 숨어있기가 좋습니다. 대서양 항로의 거점이기도 해서 해적으로도 유명합니다. 이 조니 대평님이 출연하시는 캐리비안의 해적에서 이 캐리비안이 카리브의 영어식 표현입니다. 남아메리카 동남쪽 끄트머리, 여기 보이시나요? 끄트머리에는 작은 섬 2개가 있습니다. 이곳을 아르헨티나에서는 라스 말비나스 제도라고 하고요. 이곳을 영국에서는 포클랜드 제도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영토 분쟁 지역입니다. 물론 지금은 영국 영토로 거의 확정된 분위기죠. 그러나 아르헨티나에서는 이 지역을 포클랜드라고 쓰면, 아니, 포클랜드 말 자체를 쓰는 것 자체가 거의 위법행위로 간주가 됩니다. 이 근처에 심지어 원유랑 가스가 굉장히 많이 매장돼 있어요. 여기에서 왜 싸우는지 아시겠죠? 중남미의 지도, 지리, 특히 자연지리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다. 가만 듣다 보면은 중남미는 엄청 안 좋아 보이는 막 최악의 땅 막 그렇게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이들에게 영광스러운 시대는 없었을까요? 중남미의 역사 이야기는 다음 시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을 누르고 남미 여행을 가고 싶으실 때마다 한 번 더 보세요. 그리고 2번 더 보세요.